네, 안녕하십니까. 김유광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먼저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발전시킨 그 역동 심리학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 정신분석학을 환자들의 치료 기법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생활과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그 억압된 충동, 또 내적 갈등, 그리고 아동기에 생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외상들 또는 무의식적 영향력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차근차근 한 가지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근거에는 이 infantile sexuality라고 해서 이거는 그 유아기의 그 성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유아기의 성적 욕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 또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의 구조가 있어요. 인격의 구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드, 또 이고, 또 슈퍼 이고, 그 다음에 또 의식, 또 전의식,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쾌락과 현실 원칙,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이 리비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정신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성격이 이제 발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은 리비디널 페이스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그 다음에 이렇게 생식기, 이런 식으로 해서 출생서부터 7살까지의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이 고착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고착. 이 픽세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앞으로 드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론적 근거를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먼저 이 시간에는 이 프로이드에 대한, 정신분석학은 이 프로이드가 이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프로이드에 대한 그 말씀, 또 개념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1856년 5월 6일에 그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주변에 있는 모라비아의 그 프라이버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83세에 이제 그 캔서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거의 그 일생을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보내게 되죠. 그 프로이드는 태어날 때 아버지의 이제 둘째 부인의 장남으로 이제 태어나요. 그리고 중산층의 그 유대인 집안에서 이제 출생이 됩니다. 이복 형제들은 프로이드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20년 연상이 돼서 모레노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자기가 삼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복형이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삼촌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 프로이드의 그 아버지는 양털을 취급하는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이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업상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3살에서 4살로 이렇게 나이가 이제 진행될 때 이 프로이드의 가족은 비엔나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도 굉장히 어린 시절은 좀 궁핍하게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런데 그 프로이드의 아버지가 보기에 어린 프로이드는 굉장히 총명하고 바지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현명하고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이드의 교육에 그 아버지가 아주 전념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이드는 그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 이태리, 불어, 라틴어 이렇게 많은 그 외국어를 이제 잘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유태인의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이제 교육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학을 잘하게 되겠죠. 이게 9살이 되던 해에 그 독일 초등학교 시스템인 이제 이 김나지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년 중 6년 동안을 거기서 전교에서 우등을 하는, 1등을 하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면을 이제 보이게 돼요. 그리고 17살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1873년에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부 3학년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은 자기의 교수가 이제 논문을 쓰고 이 프로이드는 이제 조교였었는데 그 뱀장어를 갖다 이제 해부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개의 뱀장어를 이제 표본으로 해부를 해서 만드는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처음으로 논문을 쓰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그 브르베의 생리학 실험실에서 6년간 이제 중추신경계통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6월에 마르타 버네이즈라고 하는 여자와 이제 약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약혼자도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이제 유태인입니다. 그러고서 그 시기에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 코케인의 어떤 그 의학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을 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취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 그 파리의 샬페트리에 병원의 아주 유명한 원장인 그 샬코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히스테리 치료법 또 최면에 대한 그런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비엔나로 돌아와서 신경질환자를 이제 주로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결혼도 하고 이제 그 후에 뇌성마비 환자에 대해서 깊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셉 블러이어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히스테리아에 대한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가 그 몇 년 후에 조셉 블러이어의 그 학문적 개념의 차이가 생겨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더 확고히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이제 확립을 시킵니다. 바로 그 이론이 지금 말씀을 앞으로 쭉 드리게 될 정신분석학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는 그 프로이드가 생애 종말을 끝날 때까지 이제 정신분석학의 발달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이제 아들 셋과 딸 셋을 낳아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 윌헬m 플라이스라고 하는 그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아주 절친해가지고 1887년부터 1902년 그 약 15년간에 이제 편지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심리학을 위한 프로젝트 4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에세이를 해가지고
그런 그 학문을 이제 주고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1895년에 이제 출판이 됩니다. 1906년에 이 블로일러를 만납니다. 그분은 추리 정신병원의 이제 원장인데 그분을 만나고 그때 그 프로이드 밑에서 조수로 일했던 분이 바로 그 칼 융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정신 분석학을 이제 조금씩 다른 학회에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그 찰스 브루크에 있는 정신분석학자들의 그 국제적 모임을 이제 개최를 해서 모임을 갖게 되고 1909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프로이드하고 그 다음에 융이 같이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죠. 그러고서 그 영어로 그 강의 내용을 이제 번역해가고 학회에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1년에 또 알프레드 아들러, 비엔나의 출신이면서 아주 그 프로이드와 굉장히 절친했던 프로이드의 추종자인데 또 학문의 이론적 그 개념의 차이로 이제 또 결별을 하게 돼요. 또 3년 후에는 자기 조수이자 자기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또 융하고도 어떤 그 개념의 차이 때문에 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이 되면서 그 정신분석학을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째 딸의 죽음,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면서 애꼈던 그 손자의 죽음 때문에 아주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생애 16년간을 괴롭혔던 그 이제 캔서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에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그때 영국 학술원의 통신 멤버로 이제 선정이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참미를 해주고 또 1938년에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 많은 프로이드의 그 저서들을 갖다 이제 많이 불을 질렀는데 그래도 히틀러는 그 중에 이제 이 프로이드를 좀 보호를 해주려고 이제 애쓴 그런 흔적이 이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938년 6월에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해 1939년 9월 23일에 프로이드는 이제 영면을 하게 되죠. 근데 프로이드의 이제 발견은 그 업적의 그 세 가지는 뭐냐면 그 자기의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한 행위가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수단. 두 번째는 그 수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남들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학문들을, 새로운 가설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발견들을 유추된 이론적 가설들로 이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후세에 많은 이제 제자들한테 그 자기의 이론적 근거들을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그런 그 학문적 이론을 이제 이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만들면서 영향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브리케라고 하는 학자한테서 그 신체적 현상에 대한 그런 이론을 좀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헤름 홀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구에 대한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신현상 분야에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의 스승인 그 마이너트면서 이 마이너트인데 이분은 스승이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그 여러 가지 뭐 최면이다, 히스테리아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헐버트라고 하는 학자한테 또 이 철학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의 그 발견자라는 사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 그 프로이드에 대한
출생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여기에서 한 가지씩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의 세계를 의식 세계, 그 가운데를 전의식, 맨 밑에를 무의식 세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은 뭐냐면 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 이것을 자기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는 전체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의식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 무의식에 이렇게 잠겨있던 내용물들을 의식 속에 이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생시켜서 의식 세계에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저 이름은 김유가입니다 하고서 이제 제가 기억을 해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프로이드가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떤 충동, 어떤 욕구,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의식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 이 무의식 세계로 이제 억압이 된다는 거죠.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이 무의식 세계인데, 이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피부나 뭐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보물 창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저장되었던 이 보물 창고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해내는데, 바로 이 보고가, 무의식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무의식에 대한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꿈을 꾸죠. 프로이드의 업적 중에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업적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원 성취적인 기능 또는 미래지향적인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욕구나 충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또 자기의 어떤 이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의식 세계에서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또 그런 걸 인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의식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 잠을 자는 과정에서 무의식에서 그 중에 얼마를 이제 해결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 막 쫓겨다니고, 꿈에서 막 누굴 또 쫓아다니고, 뭐 높은 데서 떨어지고, 또 어떤 동물에 의해서 막 칭칭감겨서 막 괴로워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그게 꿈의 내용들이 전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꿈은 우리가 정상인이 하룻밤에 보통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꿀 때, 이거 뭐 잠깐 말씀드리면, 꿈을 꿀 때 이 래피드
I 무브먼트라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자를 따서 REM 슬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이제 이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눈동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REM 슬립이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 자는데 이게 이제 REM 슬립이 보통 이제 한 4회 정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 모레노가 이제 그 정신분석가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것이, 하나는 이제 프리 어소시에이션, 자유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자유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를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환자를 이렇게 편안한 카우치라 그러죠.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이제 누워있게 하고, 치료자는 방해되지 않게 옆에 이제 피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지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걸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그 치료의 기법이 바로 이 프리 어소시에이션, 자유현상 이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현상을 통해서 이제 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연상이 중단이 되는 경우를 이제 프로이드가 발견을 하게 돼요. 말을 잘하다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말을 안 할까 하면서 이제 프로이드가 계속 발견을 하니까 뭐냐, 왜 말을 안 하냐 하면 이 저항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저항. 또 이 정신분석학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의식적인 힘과의 별개의 어떤 강한 힘이 있는데, 그 강한 힘이 바로 저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그런 협조를 이제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 것을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는 그런 정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유현상,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치료,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따라서 마음은 어떤 면은 의식적인 게 있고 또 어떤 면은 무의식적인 그런 많은 정신적 힘들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서로가 화합, 이렇게 서로가 모여든가 아니면 때로는 이게 서로가 등을 돌리고 상반되게 작용하는 그런 역동적인 현상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서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을 하면서 프로이드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방법을 발견하는데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프로이드가 그 습관적인 이제 설사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왜 나는 설사를 왜 밤낮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했더니
아침에 이제 자기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집으로 안 가고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설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됐다 그래요. 어머니는 95세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프로이드 아버님은 이제 80세에 돌아가시게 되죠. 어머님은 굉장히 오래 이제 생존하셨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를 분석하다가 아 이게 의존적 욕구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아주 고질적인 그런 습관성, 그 이제 설사가 이제 다이아레가 이제 치유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자기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셀프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